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1부는 이제 여러분이 작성해주신 댓글, 의견하고 질문, 그리고 정보 공유해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제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보우리스트라는 님께서 이제 이거를 좀 구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앞으로는 썸네일이든 아니면 제목에 1부는 Q&A를, 그리고 2부 같은 경우는 차트 앤 뉴스 이렇게 제가 달아서 구별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그 Q&A 시간을, Q&A라고 하더라도 질문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하고 정보도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빠삐용님이 적어주신 질문인데,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고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K뱅크를 이어 또 다른 인터넷뱅크 출범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뱅크가 암호화폐와의 시너지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어젠가요, 엊그저께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가 한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2019년에는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기존 은행들보다는 인터넷뱅크들이 먼저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먼저 시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터넷뱅크와 암호화폐 거래소가 연계되면서 지분 구조를 통해 사이즈가 커진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터넷뱅크를 인수하거나 인터넷뱅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가져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기존 은행들 중 뒤처진 은행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썼는데요. 보면 지금 저는 이제 벡트 거래소, 이제 곧 출범될 벡트 거래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은행에도 우리 현금을 넣어놓고 있지만, 만약에 암호화폐 자산들이 나중에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화폐와 같이 사용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기존 거래소들,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넣는 기존 거래소들이 어떤 이제 지갑하고 연동돼서 거기서 돈이 나간다고 하면,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 역할을 일정 부분 하는 거예요. 은행 역할을 일정 부분 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고객들의 자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걔들이 아마 일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네오는 이제 가스를 지급해주고, 퀀텀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을 해서 일정 부분 이자를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 거를 그 거래소들이 이제 대행을 해주면서 자신들이 거기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챙기는, 결국 지금 현재 은행이 하고 있는 일과 거의 비슷한 일을 거래소들이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벡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벡트 거래소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스닥과 관련돼서 차후에는 이제 기존의 증권들, 그러니까 주식들까지 이 벡트 거래소로 옮겨져서 상장될 수도 있다고 보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나스닥이 블록체인화 위에 이제 얹어지는 모습으로 저는 이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업빗, 그리고 그러니까 두나무 자회사, 카카오의 자회사인 두나무에서 이제 업빗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뭐였죠? 비트벨인가? 예, 비트벨이 그 지갑, 그 암호화폐 관련된 지갑들과 연동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업빗에 제가 암호화폐 자산을 넣어놨죠. 그리고 뭐 비트벨리로 넘길 수도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면서 그냥 업빗에서 비트벨이랑 연동이 돼서 그냥 업빗이 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앞으로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송기복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질문이 좀 긴데 제가 이제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 설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는 데서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몇 번이고 이 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을 보면 그 원화 시장과 BTC 시장이 존재하고,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의 경우 BTC 시장에서의 차트는 강한 지지를 받거나 살아 움직이는 차트이고, 원화 시장은 하락하여 역배열 차트를 보이는 게 대다수입니다. 첫 번째 질문, BTC 시장에는 어떻게 진입을 하거나 매수를 할 수 있는지요? 한국인이 BTC 시장 진입 방법, 저는 현재 업빗과 빗썸 가입된 상태로 원화 입금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빗썸은 원화 입금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만약 빗썸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 부분은 빗썸을 제가 잘 쓰질 않아서 계정은 있긴 한데, 비트소닉은 원화 입금이 됩니다. 되고 있고, 일단 빗썸은 뭐 된다고 이제 얘기하셨었고, 그리고 조만간 이제 후오비에서 원화 입금이 된다라고 하니까, 원화 입금이 되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원화 시장과 이 BTC 시장에서 뭔가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더리움을 지금 살 거예요. 원화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12만 2,950원에 사시는 거예요. 사시려고 하면, 무조건 살려고 하면요. 지금 매도를 깔아놓은 게 12만 2,950원에 매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BTC 시장을 보자고요. BTC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살려면 어때요? 지금 12만 2,763원이에요. 12만 2,763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만약에 BTC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사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비트코인이 있어야 되죠.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사야 돼요? 만약에 원화를 입금하셨다고 하면, 원화를 먼저 비트코인을 먼저 원화 시장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442만 1,000원에 사시는 겁니다. 442만 1,000원에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사신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사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제 12만 2,700원에 사는 거예요. 683원. 이렇게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BTC 시장에서 이더리움 가격도 변동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BTC 시장에서 12만 2,600원으로 표시되는 거, 그리고 원화 시장에서 12만 2,950원인데요. 지금 300원 차이가 나잖아요. 만약에 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이 차익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원화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비싸면 저 같은 경우는 원화 시장에 있는 이더리움을 팔고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BTC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00원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10,000원을 수수료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먹겠죠. 근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결국 수수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차익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지금 300원 차이가 나지만 그 300원 차이를 내가 물론 수수료를 하나도 안 내고, 나는 수수료를 하나도 안 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매매하셔도 300원 먹는 겁니다. 그러면 먹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고, 이런 갭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갭을 좁히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아마 저는 이제 이런 걸 쭉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차이가 없어요. 예,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원화 시장과 달러 시장에서 비트코인 차이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났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보시면 원화 시장 441만 7천원이고요. 달러 시장도 441만 7천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은 거의 이게 아마 기관들이 들어오면 이 차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기관들은 이제 이거를 뭐 이런 매매를 프로그래밍해서 하기 때문에, 자동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갭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 데서나 사셔도 된다. 원화 시장에서 사셔도 되고 BTC 시장에서 사셔도 상관없다. 만약에 이더리움을 사신다고 하면, 만약에 리플 사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텔라 사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화 시장에서, 뭐 BTC 시장에서 사면 더 유리하지 않나요? 원화 시장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한가?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뭐냐면,
동일한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BTC 시장에 진입한 분들은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화 시장과 BTC 시장은 별개이고 그 가치도 각각 다르게 형성된 것인지요? 예, 얼마 전 비트코인의 예를 들면서 원화 시장과 BTC 시장의 차이를 말씀했는데 차이가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같은 시기에 투자에 원화 시장에 진입한 원화 자산은 손실로 나타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저번에 리플 설명을 드렸죠. 500원에 만약에 샀다라고 했는데 500원에 살 때 원화 시장으로 기준을 세우신 분하고 BTC 시장으로 기준을 세우신 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화 시장에서 500원에 샀는데 지금 410원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화 기준으로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원화 시장으로 해서 500원에 살 때 사토시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격을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사토시 가격으로 만약 4천 사토시였다. 근데 지금 5천 사토시다. 그러면 사토시 가격으로는 이득이 된 겁니다. 사토시 가격으로는 이득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화 시장에서 리플 가격은 빠졌지만 비트코인이 더 빨리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BTC 마켓에서 리플은 가격이 올라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준을 어디에 세우고 이 시장을 바라보느냐, 내 자산의 기준을 원화로 보시는 분은 20% 손해인 거고요. 비트코인으로 보시는 분은 비트코인 개수로 봤을 때 20% 이득을 보신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BTC 시장에서 스텔라 루멘이 전고점을 뚫고 강한 상승을 할 경우 그 상승 이격도에 따라 원화 시장의 스텔라 루멘이 전고점을 뚫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도 BTC 시장을 참고하여 원화 시장의 스텔라 루멘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맞는지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만약에 원화 시장에서 기준을 잡으신 분이면 원화 시장에서 고점을 도달하지 않았으면 굳이 매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 기준을 나는 비트코인으로 삼는 분들, 그러면 스텔라 루멘이 BTC 시장에서 전고점을 넘어가면 그때는 분할로 해서 당연히 BTC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 매도하는 거는 비트코인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거에 목적을 삼았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원화로 바꿔서 이 시장에서 이제 원화를 출금하실 분들은 당연히 원화 시장에서 고점이 아직 안 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두셔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개개인마다 스텔라 루멘이든 리플이든 비중이 이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별로 이제 기준을 세워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충선이 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셨어요. 뭐냐면 전 비트코인이 10억이면 미국 1년 GDP의 70%에 가까운 밸류입니다. 어떻게 미국 GDP의 70%까지 갈 수 있을까요? 팀 드레이퍼나 윙클보스가 3억에서 4억을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보시면 미국 GDP가 지금 이제 20조 달러 정도 돼요. 20조 달러, 19.39조 달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이 12.24조 달러로 이제 가파르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발생된 거고요. 미국의 지금 GDP가 20조 달러고요. 1조 그러니까 1달러가 1,000원이라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기 쉽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경이에요. 이경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일 때 비트코인 개수로 하면 21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2100조 정도 되는 거고 1억일 때요. 10억이면 발행이 다 됐다라고 하면 2100만 개니까 이경 1000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발행된 개수가 약 1700만 개라고 하면 그 이경 1000조에서 1700, 그러니까 1경 7000조가 되겠죠. 1경 7000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70%가 그러니까 10억이 되면 이제 지금 발행된 개수로 했을 때 1경 7000조가 되기 때문에 70% 가까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10억 원이 아니라 아마 1억 원만 가도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 남아있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남아있을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과연 이 시장이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할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금의 현재 투자 금의 가치가
2조 5천억 달러예요. 2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그냥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500조 정도, 2,50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 베이스 머니가 28조 달러. 그리고 그러니까 2경 8천조. 은행에 있는 뱅크 머니가 50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5경 정도 되는 거죠. 5경.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세계 정부 부채가 일단 이거는 지금 58조 달러고요. 58조 달러. 그리고 지금 세계의 모든 주식 및 회사 채권의 가치가 116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11경 6천조. 11경 6천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시장이 있죠. 파생 시장이 더 큽니다. 파생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게 이제 파생 시장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거다. 물론 이런 의견도 당연히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미국 GDP가 2경인데 2경 가량 되는데 어떻게 이게 10억이 되면 70% 가까운 되는데 GDP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세계 전체 돈들 각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기본 이제 뱅크머니라든가 아니면 기본 베이스머니 이렇게 쭉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역할까지 성장을 하느냐 이게 진짜 화폐로서 쓰이는 시장까지 성장하느냐 아니면 금 시장만큼 성장하느냐 아니면 주식시장의 볼륨까지 성장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게 파생시장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어느 시장까지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GDP 70% 가까운 밸류가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를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여러 의견이 이제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죠? 존 메가피 같은 경우는 2020년에 100만 달러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10억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사이즈를 훨씬 더 크게 보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돈의 어떤 사이즈별로 봤을 때 더 큰 시장을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항상 이게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주식시장과 달리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 24시간 365일로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돌아갈 거냐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는 서킷 브레이커 같은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용하고 물론 야간 시장도 있어요. 야간 시장 이제 선물로 물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 야간 시장 생긴 것도 오래되진 않았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일단 글로벌로 전 세계적으로 다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고 그리고 이거는 주식 시장이라기보다는 외환 시장과 비슷해요. FX. 그래서 외환 시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거는 저는 변치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것도 저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지금 현재의 상태처럼 계속 운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이제 보우리스틴 님이 의견을 써주신 거 앞으로 이제 댓글에 대해서는 토론해주는 영상 그리고 차트 분석 및 뉴스 영상을 이제 구별해서 표현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썸네일이든 아니면 제목에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규리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읽어볼게요. 이제 리플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리플을 주시하면서 여러 동영상을 보는데 얼마 전에 손절을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할까도 고려 중인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유독히 리플은 음모론과 겹쳐 일종의 컬트적인 커뮤니티인 프로파간다에 좀 도가 지나치다는 인상입니다. 리플의 기술력과 시장 참여도는 높이 사지만 거의 종교적 신봉적인 움직임이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은행이 리플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혹자는 증권 상장이 되면 호재일 수도 있다 하지만 크게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리플을 증권으로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도리도리님이 리플은 이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게 결국에 이제 리플이 하는 역할이 어떤 그 통화 간의 브리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화폐로 인정할 정부 또한 없다고 봅니다. 이를 화폐로 인정하면 스스로 화폐권을 포기한다는 논리인데 어느 나라가 자살 행위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일루미너티설은 예전에 좀 솔깃해서 신화 종교 역사론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황당한 설로 난무하는 거라 그리 신경을 안 씁니다. 일루미너티가 리플사를 만들어 기축통화 음모론설을 펼치는 건 종교이지 금융은 아니라고 보지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이주호님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스스로도 기축통화가 되겠다고 한 적은 없고 기축통화 안에 브릿지 역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기축통화와 암호화폐 그리고 기존의 이제 화폐들 간의 모든 화폐를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게 저는 그거 자체가 사실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리플이 지금 현재 기축통화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음모론을 막 저도 맹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리플이 일루미너티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이제 제가 일단 생각하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일단 그 미국 FRB, 이제 FED라고 하죠. 연방준비은행이 일단 이 위키피디아에 가서 보시면 설립 배경이 있습니다. 1907년 공항을 맡게 된 미국 의회는 은행의 모든 문제를 조사하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가화폐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니다. 이 위원회가 조직되자마자 위원장인 넬슨 상원 의원이 2년 동안 유럽의 중앙은행을 돌아보고 이후 미국의 재력가 7명이 제킬 아일랜드에 있는 JP 모건 대저택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 이 제킬 아일랜드에는 JP 모건에 있는 대저택만 있는 게 아니라 록펠러, 그리고 뭐 또 로스차일드, 그리고 헨리포드의 저택도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동에는 이제 엘드리치 상원의원과 피아트 앤드류 재무장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사람들이 왔느냐, 이런 정치인들이. 이 정치인들을 내세운 거는 일단 이 지금 이 연방이란 말이 들어있고 연방준비제도, 이게 이제 마치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 대중이 봤을 때 어떤 정부에서 공인된, 그러니까 이 연방준비제도, 이 중앙은행이 보시면 보시면 사실은 국립은행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사립은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JP 모건 등 사립은행들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약간의 지분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연방준비은행이 발권력을 갖고 있고 달러를 찍어내서 미국 정부에 빌려주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정부의 어떤 소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로스차일드, 록펠러, 할리포드, JP 모건, 이런 그 7명의 재력가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지분을 내고 만든 그냥 일반 사립은행인 거예요. 사립은행인데, 그러면 이 사립은행이 미국 화폐 독점 발행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고 지금 금의 뒷받침 없이 그냥 화폐를 신용을 근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야 이거 돈 믿어 하고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오히려 기축통화로 해서 믿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제가 잠깐만요.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스차일드의 넷째 아들 네이선 로스차일드, 그러니까 나탄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정치 권력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 같은 건 필요 없고 자기한테 이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화폐의 발행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발권력만 자기한테 주면은 자기는 이런 정치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정치 권력은 필요 없다. 이 정치 권력이 어차피 보면 그 시간 임기가 끝나면 이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고, 오히려 이 돈의 힘, 화폐 발행하는 이 돈의 힘을 쥐고 있는 게 가장 막강한 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부분을 본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리플이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리플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근데 리플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기축통화와 모든 기축통화와 화폐들 그리고 암호화폐들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리플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리플이 그런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은 결국 이제 FED FRB 그쪽 세력들이 현재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리플을 인정 안 하고 이게 리플이 과연 이런 기축통화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내비둘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싹을 잘라버리든지 이제 안 되게끔 저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플이 브릿지 역할이 돼서 리플 그 대표가 목표로 삼는 기축통화 간 그리고 화폐 간 암호화폐 간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리플이 달성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배후에 FRB가 없을 수가 없다. 없지 않고서 이거는 리플사가 단독적으로 이거를 달성한다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만약에 배후 세력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리플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 배후 세력이 없음에도 됐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죠. 배후 세력이 없음에도 만약에 리플이 그런 자리까지 이제 차지를 한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는 음모론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음모론 싫어하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루미너티 무슨 이런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세계 경제 시스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금리를 조절해서 그 FRB 세력들이 결국에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전 세계인들이 피땀 흘려서 일한 그 돈을 회수해가고 다시 그걸 풀었다가 땡겼다 하면서 결국에 이거죠. 세계인들의 노동력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빨대를 꽂고 일정 부분 계속 착취해 가는 거죠. 노동력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난 그런 거는 믿지 않는다. 난 무조건 중앙 정부, 국가만 믿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 이균님한테 이제 믿어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일단 리플이 지금 배후 세력이 있다 없다 이거는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 상태로는 믿지 않고 이제 만약에 리플이 그런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배후 세력에 이런 게 당연히 있었겠구나 이렇게 저도 그러니까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영남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였냐면 이제 이평선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따가 오후에 제가 차트 설명 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와사비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일단 구독자 3,000 넘어서 축하해 주신다고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또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좀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가 돼서 이제 구독자 수도 전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좋은 의견과 질문 그리고 정보를 공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미국 다우가 80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그래프 10년물과 2년물 보면 통상 마이너스 영역으로 갔다가 올라올 때쯤 항상 위기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장단기 금리 차이가 왜 위기나 경기 침체로 전문가들에게 인식이 되는지 설명과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오전에 이제 답변을 달았어요.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예,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은 일단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높아야 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단기 금리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따라 올라가는데 즉각 이제 금리를 인상할 때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장기 금리는 인상이 이제 더디게 나오면서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가 좁혀지는 겁니다.
금리 차이가 좁혀지는 거예요. 이처럼 원래 그러니까 장기 만약에 시장이 좋을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미래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도 이제 그걸 반영돼서 장기 금리도 같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만큼 오르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로 표현이 된 것이라. 결국에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 장기 금리 그래프가 거기서 이제 표현된 거는 이게 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치로 표현되다 보니까 앞으로 먼 미래에 시장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식은 그런 경기에 선행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이제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고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도리도리님이 어떤 의견 주셨었는데 뭐였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다 프로그래밍 돼 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데이터 값이 입력이 돼 있고, 그 조건이 딱 되게 되면 바로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하다 보면 멈때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자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매도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쉬고 있을 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AI가 그 조건에 딱 되면 바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미국이 거의 799가 빠졌는데 다우지수가 그렇게 이제 빠졌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가 나온 지표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뭐 이런 관계가 있는 지표가 있다라고 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이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역전이 되면서 앞으로 결국 주식시장이 이제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 미래에 앞으로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빠진다는 겁니다. 멀지 않은 1, 2년 안에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일단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은 모두 비싼 가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근데 그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오히려 이제 그 금융 세력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매도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경제 위기는 기존 화폐 시스템 붕괴에 따른 달러가 재이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번은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번 금리 인상은 100년 만에 지금 거의 돌아오는 패턴이 바뀐 거다. 100년 만에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이 달러 가치가 어디론가 지금 이전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달러 가치가 이전될 곳으로 저는 암호화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렇게 같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3차 산업을 주도했던 기업들에서 일정 부분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 이전되는 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뒤집어지는 과정이다. 한번 뒤집어진다는 건 뭐냐면 한번 완전히 이제 기존 산업들에 있는 주식이 한번 저평가 영역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4차 산업과 연관된 주식들은 다시 이제 올라올 테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올라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산업 자체가 이제 죽는 시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 뭐 요즘에 이제 시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일자리들이 없어졌다. 얼마 전에 이제 택시기사분들이 이제 시위를 하셨었고, 그리고 보니까 이 택시기사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뉴욕 택시기사들이 또 시위를 한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일자리를 이 4차 산업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이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제 일자리를 잃으면서 그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들, 기존 산업들이 한번 저평가됐고,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도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들도 기존 은행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은행도 있을 테고,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돼서 아까 이제 질문 처음에 주셨던 빠삐형님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완전히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런 은행들도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자산을 빨리빨리 보유하고 고객들한테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해주고 리플로 고객들 돈을 이제 송금시켜주는 서비스를 해서 다른 은행들보다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죠. 빨리 송금해주고 수수료도 싸게 해주고 그런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 은행들은 살아남는 것이고요. 야, 설마 이거 되겠어 하고 기존 은행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은행들은 이제 저는 앞으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이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로 여러분들 좋은 의견하고 그리고 질문,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아이야 이런 질문하면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좀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이런 거는 전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냥 질문해 주시면 돼요. 사실 모르시면 질문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그 질문해 주신 거를 답변 서로 하면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물론 이렇게 이 시장에 오래 참여해서 충분히 쉽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 다 이제 아시고 아니면 저보다 더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신규로 시장에 계속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야지 사실 시장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